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일요일 뉴스A 라이브 출발합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이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에 나섰고, 여당은 법원이 충분한 처벌을 내렸다고 판단한 검찰이 항소를 자제한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여당을 이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입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온도차가 감지되기도 했는데요. 정 대표는 오늘 100일 기자회견 대신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배경을 알아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어제 특검에서 대질신문을 마쳤습니다. 두 사람 서로 거짓말을 한다며 평행선을 달렸고 조사 이후에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 자택에서 압수한 프랑스 명품 브랜드 가방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건넨 걸로 밝혀졌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지원에 대한 답례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나흘째인 오늘 매몰자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반복되는 사고, 구조적 문제를 살펴봅니다. 여당에서 특정 국가를 모욕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 법의 적절성을 따져봅니다. 대장동 비리 사건 검찰의 항소 포기 소식을 네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이 나왔던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지요. 이 부분을 두고 여야의 첨예하게 엇갈리는 목소리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민주당이 입법과 행정을 장악하더니 법원, 검찰 등 국가 핵심 권력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국가 해체 프로젝트가 가동 중입니다.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입니다.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입니다. 검찰 농단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불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지시했느냐? 대통령이 지시하셨습니까? 대통령실 수뇌부 누가 지시했습니까? 정성호 장관 이거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반면에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 검찰들의 망동입니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방금 듣고 오신 목소리를 요약한다면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무리수다라고 보는 것 같고, 여당은 친윤 검찰들의 항명이다 이렇게 보는데 왜 이례적이라고 보는지 저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1심 선고가 나온 게 지난달 31일이고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수사팀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대검의 승인 요청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한을 앞둔 4시간 앞둔 시점에 항소를 포기하라는 윗선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시를 누가 했는지를 두고 이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윤미 대변인께 첫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은 이거일 겁니다. 왜? 검찰은 왜 항소 포기를 했을까?
지금까지 뭐 이유 무죄든 일부 무죄든 받으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법리 판단을 최소한 하지 않고 이 검찰의 어떻게 보면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추징금 액수에 대해서 더 늘릴 수 있었던 거 아니냐, 환수금에 대해서도 그런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판례의 설시가 있습니다. 종전의 판례에 확립된 법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뭐냐면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건 너무너무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이 대장동 일당들도 궁극적으로는 거액을 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건 부동산 지가가 오른달지 그 당시에 어떤 개발 방식을 한달지 여기에 따라서 1심 재판부가 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가법상 배임으로 의율하지 못했을 뿐 배임으로는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법리 검토를 했을 때 그리고 종전의 판례에 근거했을 때 이게 항소심에 갔을 때 뒤집어질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소를 할 때는 검찰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내건 구형량의 3분의 1에 실제 선고형이 못 미쳤을 때 항소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유동규 씨 심지어 구형보다도 더 높이 받았습니다. 7년 구형했는데 8년 받았거든요. 5년 구형했는데 6년 받은 피고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일당들이 중형에 처해지면서 검찰의 구형량의 3분의 1 훨씬 초과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있었던 거고 특히나 최근 검찰 내부에서도 기계적인 관행적인 항소를 자제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이게 이를테면 그 판시에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게 적시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이 공세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제가 이민찬 부위원장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아까 그 3분의 1, 구형량의 3분의 1 이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검 예규를 좀 살펴보니까요. 2분의 1은 나와 있는데 3분의 1은 안 나와 있거든요. 혹시 어디에 근거한 이게 규정입니까? 법무부에서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3분의 1이라고 일단 입장을 내놓은 부분이 있고요. 예. 이 부분이 내규이기 때문에 완전히 법적 효력을 가지진 않아서 실무에서도 뭐 2분의 1, 3분의 1 구형을 할 때도 다 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다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는 어떤 근거로 그런 설명을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이민찬 부위원장께서는 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보세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대장동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죄가 없다고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아직 재판이 진행 중에 있죠. 유무죄를 더 가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검찰의 관례에 따르면요. 구형량의 3분의 1 이 이상이 나오더라도 이 형량 전체 범죄 혐의 중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을 때는 항소를 해서 다투게 됩니다. 그게 그동안의 검찰의 관례였어요. 그동안에 앵커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3분의 1이란 건 어디에도 법적 규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동안 검찰의 어떤 관례와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은요. 대장동 일당이요. 7,800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얻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천억 원가량의 어떤 재산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것이에요. 이 대장동 사업 설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성남 시민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가야 될 수익이 대장동 일당에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익이 왜 그렇게 배분됐는지 이 부분을 끝까지 2심에서 따져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성남 시민들에게 그 수익을 돌려줘야 하는 게 검찰이 응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례적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논란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법무부에서 장 차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해라 마라 의견을 냈다는 과거 전례가 있습니까? 전례가 없어요. 왜 이런 이례적인 일은 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만 발생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민주당이 명확히 팩트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 하고요. 사실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수사팀과 공판 검사들이 대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구자원 부장님, 네. 이 입장문이 공방에 불을 더 지폈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한 검사들 입장에서는 1심 판결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자신들이 볼 때는 분명히 그 죄에 해당하는데 1심에서는 일부 무죄를 판결했기 때문에 항소를 해서 이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한 번 더 다퉈보겠다. 이것이 실제로 이 대장동 일당을 수사한 검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휘부, 이 검찰 지휘부에서는 어느 정도 그 결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외적인 요소가 작용을 해서 결국 항소를 못하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권 행사를 이 정당한
그 지위에 있지 않은 누군가가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어떤 자율적인 어떤 결정을 이 제3자가 만약 개입했다라면 이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수사 검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검찰의 항소 포기, 항소 자제에 대한 이 논란은 상당히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일선 수사팀의 반발뿐 아니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부분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민주 부대변인님. 네. 일단 정진우 지검장은 이번 정부에서 발탁된 인사고 이런 인사가 항소 포기 관련해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건 일종의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항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확하게 그 정진우 서울지검장이 중앙지검장이 왜 그만뒀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일선 수사 검사들이 항소를 이야기했고 중앙지검장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했는데 예. 대검 지휘부가 그것을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간의 한간에서 법무부 장관하고 소통했다, 뭐 법무부 장관의 어떤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억측해서 과학의 정쟁으로 이용하는 건 일단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예. 저는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라고 포기한 것이고 더 심한 말로 검찰이 도망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심의 재판 선고 결과를 보면 명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장동 사건을 항상 나무만 봐서는 정확하게 이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숲을 보고 판단한다면 당시 대장동 사건이 LH가 공공건설한다는 거를 이명박 정권에서 이걸 민간 개발한다는 것을 다시 이재명 당시 시장이 공영 개발로 해서 5가지의 민간업자, 그때 땅의 80%를 소유하고 있던 대장동 일당이 요구한 거를 5가지를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설시에서 이명박 당시 시장이 이들의 민간업자 유동규 간의 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분명히 판시했거든요. 예. 따라서 오히려 검찰이 봐주기 구형을 한 걸로 의혹이 있던 유동규나 내지는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벌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 검찰이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2심에서 오히려 검찰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오히려 망신을 당할 것 같아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이번에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라면 검찰이 항소를 해서 얻을 게 더 없는 상황이라면 어쨌든 수사팀은 항소를 하겠다는 의지였고 중앙지검장도 항소하겠다는 예, 건데 맞습니다. 윗선에서 못하게 막은 예, 건 맞습니다. 맞잖아요. 왜 그와 그런 거예요? 똑같은 사례를 저희는 얼마 전에 목격을 했죠. 일선 수사검사들이 나를 시로 계산하는 어이없는 윤석열을 석방시킨 사건에 대해서 일선 수사검사들과 지검장도 항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심우정 그 검찰총장이 대검 지검장 회의에서 이거를 꺾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일선 검사들, 수사 검사들도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시끄럽게 항의하거나 언론에 폭로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민찬 부위원장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을 끌고 와서 이 본질을 물타기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이 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 이것이 어떤 항소 포기 과정에서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중앙지검장은요 이미 항소장에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항소장 제출을 위해서 담당 검사랑 수사관들이 다 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판 그 4시간 동안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수사 검사뿐만이 아니라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팀에서도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장차관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없었다. 그런데 의견은 전달했다. 이거 자체가 형용 모순입니다. 이 법무부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상소를 하라 마라 하고 의견이 낸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이런 것을 방치할수록요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 정의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정파적 이익을 넘어서 좀 국가의 근간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를 놓고 항소 포기가 아니라 자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장윤미 대변인님께서도 자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일단 기계적인 항소 관행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 대검의 판단이 있었던 거고요. 네. 정확하게는 지금 뭐 법무부다 뭐다 이건 억측이나 이 좀 상상의 영역이고 정확한 팩트는 대검과 일선 수사팀의 갈등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런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는 의견 조율의 과정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추징액을 환수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성남시에서 지금 손해배상 소송 청구 소송을 하고 있어요. 예. 부당이득 반환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자체장이시죠. 소속이시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한 5억 남짓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했다고 하는데 그거부터 확장하시거나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 법률 절차가 있는데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아니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 피고인으로 해서 정진상씨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재판부의 별다른 판단의 영역인데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이런 부분을 정치 공세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구부장께서는 자제라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사들은 수사를 해서 이것은 죄가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기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죄가 된다라고 기소한 내용을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 판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유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승복하기 어려울 때는 그러면 2심 재판부의 항소를 통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 특히 증거와 증언에 따른 사실심인 항소심을 포기를 하게 되면 검찰이 1심 그 기소했던 내용 자체가 잘못 기소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약 검찰의 그 기소 이후에 무죄 또는 일부 무죄가 나왔을 때 항소를 해왔던 관행이 있었는데 특이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항소 자제라고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와 억측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검찰이 항소하게 내버려 뒀다라면 논란이 되지 않았을 일이 항소 포기, 항소 자제로 오히려 이를 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검토해서 시행하겠다. 이민찬 부위원장님, 민주당이 공격에 대한 방어로 새로운 공격을 하려는 걸까요? 민주당이 집권후에 하는 걸 보면요. 사법부를 겁박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전부 멈춰 세웠어요. 그 이후에 한 게요. 검찰청을 해체했죠. 그리고 이번에 항소를 포기시켰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 프로젝트라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전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국회로 관련자들을, 피의자들을 다 불러서 청문회를 열어서 공격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려는 준비 작업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이 좀 눈에 띄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요. 대장동 1심 판결을 두고요. 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돈을 받아 팔아먹은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팩트 자체가 틀렸다고 보는 것이에요. 일단 1심 판결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유동규 본부장이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 성남시의 수뇌부와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기업 임원이라는 이런 워딩을 써서 성남시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연결성을 끊으려고 하는 의도라고 봅니다.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그 공기업 임원들이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해서 발생한 민간업자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집권 여당이 나서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은 부당이익 환수를 원천적으로 막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논리 자체가 충돌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 대변인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장동 사업은 좀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게요. 성남시의 귀속한 이익은 그럼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있죠. 5,500억입니다. 예. 이런 성과를 낸 지자체 도시개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남시는 어떻게든 이익을 가지려고 확정 이익으로 했는데 검찰의 시각은 이게 더 큰 사업이 될 수도 있었는데 왜 더 많이 나눠 먹는 걸로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소유지 안 된다는 판단이 있고 판례에도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항소는 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공격에 대한 덧선 공격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대북송금 사건도 이런 사실관계들이 드러나는 거죠. 수사 과정 중에 술 파티다 뭐다. 사실 황당하게 그지없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TF를 구성해서 들여다봤더니 실제로 왜냐하면 교도관들이 접견하는 내용을 다 녹취를 하거든요. 이 김성태 회장이 본인 휘하 직원들에게 이번에는 화용이 형 끝장을 내야 되니까 끝을 봐야 되니까 술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바로 결제를 해요. 페트병 하나에 소주를 들여 부어서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대로 결제 내역이 또 있습니다. 술 냄새가 났다는 교도관들도 있어요. 이거를 그냥 여기서 중지하는 게 국민의힘은 원하시는 겁니까? 대북송금뿐만 아니라 대장동도 그렇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정진상 씨 재판의 증언대에 서서 울먹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로 검찰로부터 회유와 겁박과 압박이 있었다라고 울먹이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억나지 않았는데 계속 기억나지 않느냐고 퇴근하고 압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억에 어긋나는 실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내용.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그러면 중단하자는 겁니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요. 항소는 대검의 승인 없이 검사가 직접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사표를 3번, 4번 써봤거든요. 외압이 있거나 그럴 때 원래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외압은 상수입니다. 거기서 사표 내면서 그냥 접수해버리면 됩니다. 나중에 압수수색 털리고 좌천당하고 이런 거밖에 더 당하나요? 그런데 저는 이분 웃긴다고 생각해요. 어제는 뭐 하다가. 왜 몇 시간 전에 항소장 밀어놓고 사표 안 냈습니까? 저는 쇼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실과 법무부와 대검의 불법적인 항소 취소 지시에 가담한 이상 저분은 이미 범죄자가 된 겁니다. 네, 정리하자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대장동 민간업자 4명과 유동규 씨는 항소를 했습니다. 구 부장님, 네. 그렇게 되면 이제 2심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까? 자, 이 검사들은 유죄를 주장하기 위한 공격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피고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방어하기 위한 수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격수가 자신들이 항소에서 어떤 점을 공격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무죄가 유죄다라는 것을 항소 이유서에 써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퉈야 되는데 검찰이 지금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대장동 일당들은 수비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했을 때 공판 검사가 재판에는 참여를 하겠지만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건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적극적으로 유죄를 다투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상당히 소극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장동 사건이 항소심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검찰의 공격은 굉장히 무뎌질 것이고 피고인들, 대장동 일당들의 이 목소리는 갈수록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장 변호사님, 사실 저도 법조 취재를 하면서 대장동 공판을 챙긴 과거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이 대장동 5인방이 형을 다 살고 나오면은 그러면 그 돈은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요, 이게 맞는 지적이시고 또 구 부장님 말씀 주신 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이제 방어에 치중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거고, 예.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쨌든 성남시라는 지자체가 피해자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일당들이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어쨌든 설계를 하고 잡당 모의를 해가지고 돈을 가져갔다. 그러면 이것은 부당이득이고 예.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정이 이미 됐으니까요. 민사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형사에서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지자체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이게 지자체로 귀속되는 건 아니라서 이미 성남시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액을 너무 적게 잡은 거예요. 이를테면 5억 1,000만 원이란 보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적인 조치를? 액수를 좀 늘리거나요. 아니면 늘리는 게 되게 천문학적 액수면 민사기 때문에 법원에 내야 되는 인지송달료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게 다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있지만 나중에라도 이걸 더 늘리겠다는 취지로 지금 5억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일 거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성남시가 좀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항소 자체가 지금 막혀가지고 이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민사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일단 이 금액과 관련해서는 아마 정확하게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민사 영역에서 왜냐하면 형사적으로는 배임액을 또 끝까지 정말 1원 단위까지 해야 되거든요. 배임이라는 게 재산상 손해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했을 때는 또 판시가 이걸 엄격하게 하지 않더라도 민사 영역에서는 계략적으로 입증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난이도가 있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헤아려서 그 평가액을 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을 두고는요. 법무부 장관의 탄핵 사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목소리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피해자가 성남시죠. 국민이죠. 7,886억을 배임이라고 돼 있는 사건에서 473억만 인정됐죠. 예. 피해자가 엄연하게 있는데 왜 이걸 포기하죠? 이재명 때문 아닙니까? 자, 문제는 이 차이가 이렇게 큰데 이걸 포기한다? 이건 그냥 배임으로 기소당할 문제예요. 정성호 장관은 이런 극심한 이해 충돌 상황에서 직접 개입해서 독립적인 검사들의 정당한 결정을 불법적으로 틀었습니다. 이거 탄핵 사유입니다. 충분한 탄핵 사유입니다. 대장동 1심 판결대에서 검찰이 항소 포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은 그냥 체육대회 온 걸로 그냥 하시죠. 야당에서는 검찰이 뭐 자살했다 혹은 탄핵 사유다 이런 얘기하고 방금 논평 냈는데. 날씨가 좋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답변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 보고 오셨는데 구장부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공방의 영역이기 때문에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탄핵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현재 22대 국회의 의석 분포만 놓고 보면 탄핵소추안을 발의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만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법의 정치화라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재판을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백일 회견을 취소했다. 바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이야기인데요. 정청래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관례대로라면 100일 기자회견을 할 법도 한데 관례대로라면.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찾은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목소리가 혹시 준비돼 있을까요? 네, 듣고 오시죠. 사람도 개도 다 생명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또 개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존중되는 그러한 더불어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오늘 저희가 왔습니다. 바로 유기견 보호소였습니다.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 대신 유기견 보호소로 가서 봉사활동을 한 건데 장혜미 대변인님 어떤 취지일까요? 기본적으로 원래의 일상대로 당대표의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청래 당대표가 언론의 어떤 인터뷰나 이런 질의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집권 초기에 더 국민들께 다가가야 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렇다면 당대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더 앞서 나가거나 반보라도 더 앞에 나가 있다는 인상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 주신 대로 당대표들이 100일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지만 본인은 본인의 일정대로 할 거다. 그리고 100일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언론의 이제 조망에 따르면 당정 갈등이다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을 설명드리더라도 그 부분이 또 다른 해석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저어하고 조심하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른바 명청 갈등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정청래 대표가 취임 100일이잖아요. 취임 초기에 얼마나 정광석과 같이 모든 걸 해결하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였잖아요. 언론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입장이 왜 바뀌었을까? 저는 계기가 있었다고 봐요.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불편한 입장을 전달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갈등이 노출이 됐고 그 이후에 급작스럽게 조금 기류가 변했다고 보는 겁니다. 취임 100일경에 언론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관행대로 이어져 왔던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국민을 대신해서 궁금한 점을 집권여당 대표, 190석을 대부분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 대표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언론이 질문을 하고 향후 전국은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를 질문하기 위한 자리죠.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일방적으로 그 자리를 없앴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그 명청 갈등을 의식한 것이라고밖에 보이지가 않고요. 이 기자회견을 열리면 질문이 너무 뻔하잖아요. 지금의 이 현 정국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편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솔직하게 말했을 경우에 또다시 갈등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취소했는데요. 그렇다고 저는 이 갈등 자체가 봉합됐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향후에도 어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많고 정청래 대표가 영원히 언론의 질문을 회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언론의 질문을 회피한다고 해서 갈등이 봉합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100일은 숨가빴습니다. 본인이 공약을 했던 검찰개혁 약속은 사실상 달성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엇박자 얘기도 있었습니다. 구 부장님. 네. 부장님은 그 정청래 대표의 100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속도전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입법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입법에 대한 이 긍정적인 평가냐 또는 부정적인 평가냐는 이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당 대표가 100일 기자회견을 했던 이유는 자신의 치적을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당정대, 이 집권한 이 집권 세력이 원팀이 돼서 그 힘있게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 비전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100일 기자회견을 가급적이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예상 질문이 지금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 검찰의 대장동 항소심 포기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그다음에 부산 시당위원장 그 컷오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 명청 갈등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답변하기 껄끄러운 질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100일 기자회견 또는 기자 간담회를 하기보다는 이 1000만 애견인들을 겨냥한 그 봉사활동으로 대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민주 부대변인님은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원래는 정청래 당대표가 수석 최고위원이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그래서 그때는 자주 봤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심점심, 이심정심 해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로 정청래 당대표가 되신 이후에는 이심정심이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지고 시스템적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시고 공당의 여당의 대표다 보니까 이심정심이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좀 공고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중심이 좀 다릅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박찬대 그 후보하고 경선에서 이겼을 때 굉장히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하고 당원 주권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는 한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요하게 자기가 중심에 놓고 바라보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그러면서 또 유동철 그 부산시당 위원장 컷오프 사건을 좀 돌이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심을 보면 최근에 이제 유동철 후보께서 초반에 선거운동을 하실 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공동 상임대표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 대통령 대선 기간에 전위 조직 아니면 당내 이런 정파 조직으로 좀 많이 성장을 했죠. 그러나 정당 운동하는 데에서는 필요한 조직이나 그 속한 분들이 선출직이나 아니면 당내에 조직적으로 뽑히기를 원하는 거는 당이나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더민주혁신회의의 후보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공정한 경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선의의 피해를 좀 유동철 그 위원장께서 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민주당 부대변인으로서는 굉장히 하기 힘든 말씀 솔직하게 주신 건데 정청래 대표는 늘상 이재명 대통령과 말씀 주신 대로 이심정심이다. 그리고 내가 정치를 하면서 나의
속도와 방향이 일치한 유일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명청 갈등이라는 말이 몇 개월째 계속 나오느냐. 그동안 불거졌던 사안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봤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라는 표현을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의 추진에 관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이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컷오프 없는 100% 완전 경선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하십시오. 보고 오신 것처럼 바로 그림 보여주시죠. 정리를 해보면 추석 전에 특검법을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재판중지법을 APEC 직후에 처리하는 그 과정, 그리고 가장 최근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의 반박 기자회견 등으로 미쳐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 뭔가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건데 이 중에서도요 재판중지법 사태가 가장 이목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기자회견에 참여를 했었는데 박수현 대변인이 지도부에서 논의를 하고 대통령실에 통보를 한 결과 추진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개입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민찬 부위원장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심이 싹튼 것 같아요. 원래 정청래 대표와 최초의 이제 박찬대 의원이랑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통령은 박찬대 의원을 지원했다는 설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됐고 그 이후 100일 동안 여러 의심이 싹튼 거죠. 정청래 대표가 뭔가 일은 하는데 과연 그 일하는 게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내는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싹튼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여러 행보가 굉장히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고 특히 재판중지법이나 이런 것을 강하게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더 부각되는 그런 역효과도 나타났던 게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죠.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할 때마다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어서 대통령의 어떤 성과를 홍보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정쟁을만 더 오히려 부각하는 그런 행보를 정청래 대표가 보인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싹 트였고 그 절정에 있었던 것이 재판중지법 과정에서 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라고 쐐기를 박는 데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 이후부터 지금부터 그런 모든 갈등이 좀 덮어지는 것이냐 이런 게 궁금한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미봉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검찰개혁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게 있잖아요. 그럼 보안수사권을 둘 것이냐 어디에 둘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에서는 당이 가져야 한다고 하고 정부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당에서 주도권을 가져왔지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대통령과 당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죠. 대통령은 임기 5년을 마치면 국정 성과로 본인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를 다 관장해야 하기 때문에 당과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를 공관위원장으로 앉힐 것인지 이런 사사건건마다 대통령실과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을 동일선상에 놓고 갈등할 수는 없다라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희 민주당의 또 대한민국의 큰 가장 큰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놓고 갈등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여당과 이 대통령실 또 정부는 박자가 다릅니다. 원래 이 여당은 민주당은 락을 부르는 거고요. 당연히 대통령실과 정부는 발라드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락이고 대통령실은 발라드다. 아예 장르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네, 저는 저 비유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정부 여당을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의 그 2인 3각 협력 체제로 보는데 우리는 서로 그 부르는 노래와
장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이채롭게 들렸는데요. 왜냐하면 역대 정부는 오케스트라의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잘해서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아야 다음에 또 더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모니를 중시했거든요. 그런데 이 장 의원님 말씀대로 대통령실은 발라드를 부르자고 하는데 우리는 장르가 달라요. 락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켜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불안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앞으로 민주당과 그리고 이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이 화합의 모습, 통합의 모습을 보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사실 여기 모신 두 분의 대변인과 부대변인께서는 당의 대변인단이십니다. 그런데 정청래 지도부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은 대통령실과만에 있는 게 아니라 원내에도 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장유미 대변인께서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 지방선거도 이끌어야 될 텐데 어떤 리더십을 좀 앞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을 이미 좀 보여주고 있는 거에 있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락과 발라드라고 하는데 당과 정의 역할은 어느 정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일 땐 락 발라드도 있으니까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지금까지 재판중지법이 그럼 왜 나왔습니까?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간 내내 왜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우지 않느냐고 공세에 공세를 폈습니다. 결국에는 법원으로부터 이론상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답변을 끌어낸 거죠. 이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됩니까? 이게 민생에는 도움이 됩니까?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기소돼서 재판받습니까? 시라크 대통령 파리시장 재직 시절에 이슈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는 순간 다 중단됐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헌법까지 고쳤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이 공세가 과연 멈출 것이냐. 그럼 대안으로 뭘 낼 수밖에 없으니까. 당은 입법부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중지하도록 해야 된다. 근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다를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당 정의 입장이 정반 합으로 결과적으로는 순리대로 귀결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이걸 갈등이라고 칭하는 데는 크게 동의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이 갈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평행선, 정리,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어제 특검에서 대질신문을 했습니다. 12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는데 두 사람의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를 봐주십시오. 이것조차도 저희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분은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치매가 오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기억이 안 나신다. 역시 대질신문은 잘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말하는 정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마 공정한 특검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민찬 부위원장님, 명태균 씨가 굉장히 좀 격한 표현을 썼네요. 명태균 씨는 늘 흥분 상태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오세훈 시장이요.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 휴대폰 8대를 검찰에 제출하고 또 대질신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게요. 지난 3월입니다. 예. 벌써 8개월 전이에요. 그런데 8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뭐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대질신문을 마치고 나왔을 때 두 사람의 백브리핑을 보면요. 어떤 특정하게 본인이 입장이 변화된 게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평행선을 달렸다고 하고 또 명태균 씨도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죠. 저는 이 모습 역설적으로 특검이 그동안 수사한 내용 중에서 어떻게 이 오세훈 시장의 어떤 범죄 혐의점을 단정할 수 있는 완벽한 물증을 아직 잡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두 대질신문하거나 오세훈 시장을 소환했을 때 특검이 그것을 명확한 물증을 제시했다면 명태균 씨나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입장이 그대로 이어질 수는 없을 것이에요. 저는 이 특검이 8개월이나 지나서 이제서야 수사를 하면서 아직 물증도 잡지 못한 상태인데 그러면 왜 그동안은 수사를 하지 않고 왜 이 시점에 오세훈 시장을 소환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국정감사가 다 끝나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제 지방선거 전국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을 아무런 명확한 물증도 없이 소환했다. 이 부분은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것 아니냐. 야당으로선 이렇게 우려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조사를 마치고 조사를 받길 잘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민주 부대변인님, 사실 이 대질신문은 오세훈 시장이 먼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질신문에서 어떤 내용이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특검 조사에서 새로 나온 사실로는 그 김한정 씨가 제일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김한정 씨가 그 여론조사비를 대납을 한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김한정 명태균 씨가 거친 언행은 있지만 비교적 기억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7번의 만남에 일시 장소를 굉장히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았습니까? 뭐 청국장집, 중국집도 얘기했는데 전화 내용도 분명하게 뭐 울면서 전화했다. 그러면서 김한정 씨를 만나러 간다. 여론조사비 2천만 원 빌리러 간다라고 하는 날, 그날 저녁에 김한정 씨의 카드가 그 오세훈 시장의 자택 인근에서 결제된 것이 어제 이제 새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제된 직후에 당시 정무부시장이었던 전 정무부시장이었던 무슨 철원 씨인가요? 그분께서 그분께서 카톡을 명태균 씨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 여론조사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특정하고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는 명태균 씨와 그 전에 전혀 모른다. 이날도 뭐 잘 나왔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다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던 오세훈 시장. 어느 누가 말이 맞는 건지는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좀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뭔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런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부분 밝혀두고요. 두 사람의 대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지난달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만났던 장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인, 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 적 있고요. 또 그랬어요. 진짜 짰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제가 오더라고요. 질문에 나의 멘토가 되어 달라라고 하시면서 증인에게 반대급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사준다고. 그 말이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 말인가요? 네, 집사람이 어저께 출발할 때요. 제가 또 오세훈이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승인. 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김영선 의원 다 자백했어요. 자기가 울면서 내가 오세훈이를 잡아넣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울었어요. 김영선이 이분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 문자 보내고 뭐 하고. 아니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연애 편지가 나와요 거기. 내보고 그걸 보고 검사가 이게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요. 아니 그 올드미스가 그렇게 사모해가 그렇게 오세훈이를 만들려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도와줍니까? 구장부장님,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명태균 씨가 했는데 뭐 아파트 사준다고 했다 이런 부분부터 여론조사 부분까지 특검에서 이게 규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그 특검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렇게 수사를 할 때 처음 시작은 이렇게 증언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약속을 했다 또는 반대급부를 줬다. 그러면 수사 당국은 공권력을 활용을 해서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증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증언과 증거가 일치할 때는 이 유죄 심증을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한쪽의 주장이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 때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과 당사자를 함께 불러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제3자적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이 대질신문이거든요. 지금 증언은 나와 있고 그리고 어제 대질신문까지 했기 때문에 만약 특검이 증거가 뒷받침된다라면 오 시장에 대해서 기소가 될 것이고 만약 증언과 대질신문에서 오 시장의 해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한다라면 기소를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 시장에 대한 이 특검의 이 수사 그 진행 상황은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사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 경력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위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걸 타개를 해야 지방선거에 또 도전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결백하고 대질신문을 해서라도 본인이 결백을 입증하겠다. 그러면서 휴대폰 8대를 선제적으로 검찰에 제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김한정 씨란 분, 과거의 오세훈 씨를 시장을 후원했던 김한정 씨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김한정 씨가 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은 오세훈 시장에게
어떤 요청을 받은 바가 없고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이 없다. 예. 나는 오세훈 시장에게 그 여론조사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 이미 많은 언론에게 올 초부터 수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강혜경 씨에게 입금을 했느냐? 이 질문에선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때 강혜경 그리고 명태균 씨가 생활비가 부족했고 본인이 명태균 씨는 애기 학원비가 없다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입금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한정 씨가 핵심이면 김한정 씨는 이미 오세훈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끊었고 본인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인은 검찰에서도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요.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의 다리를 놓은 게요. 김영선 전 의원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이것도 본인이 얘기를 했죠. 김영선 전 의원이 요청을 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의 말은 오세훈 시장 측과 일치합니다. 2번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명태균 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두루 살펴서 아마 특검이 기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검과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6일 김건희 여사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명품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2023년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이 자신의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건넸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수사팀이 말을 했는데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김기현 당시 전당대회 후보가 제일 꼴찌였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채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한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정무수석이 어떻게 본인을 대통령과 동급으로 하면서 연대란 표현을 쓰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다. 사실상 정치적 겁박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사실상 모욕적으로 저출산위원회에서 내려오게 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급부상했냐? 김기현 대표. 그때도 의아하다. 이거 왜 그러지? 아, 거기에 키워드로 김건희 씨가 있었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로저 비비에라는 그 명품 브랜드를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부인이 감사 편지까지 손으로 써서 전달했다는 겁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정 후 사후 수뢰를 하더라도 처벌합니다. 뇌물성, 대가성, 성격이 상당히 짙죠. 이거 수사 받아야 됩니다. 이 부위원장님, 청탁에 대한 대가다, 담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검팀이. 어쨌든 이 물품이 전달된 것이 전당대회 이후라고 이제 그것도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 여기서 공허한 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전당대회에 개입했고 어떻게 김기현 의원을 도왔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위해서 물품을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알려진 것도 이 특검이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특검은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 없이 그냥 이 물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러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에 기반해서 지금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특검이 명확히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이렇게 여론전만 한다. 그것은 어떤 특검이 지금까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를 기소했던 것처럼 그냥 국민의힘을 김건희 여사와 동일시해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한 그 작업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것은 추후에 특검이 기소를 하더라도 법정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 후폭풍은 특검에게 불 것이고 민주당에게 갈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구자영 부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안이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더 뭔가 밝혀지겠지만 국민의힘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글쎄요. 저는 이번 이 김기현 의원 관련된 것이 특검의 수사 영역 범위 내에 있는지는 조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별검사는 말 그대로 특별한 의혹에 대해서 전담해서 수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압수수색하다 보니까 미처 몰랐던 이러이러한 이 범죄 혐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수사 범위가 무한대로 넓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사를 받는 이 당사자가 이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당시 그 약세 후보였다가 나중에 다른 후보들의 낙마로 인해서 사실상 그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만약 김건희 여사가 이 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한 것이 확인이 된다라면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인 이 김기현 의원에게도 이 수사의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로 관광을 왔던 일본인 모녀가 음주 차량에 치여서 50대 어머니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죠. 경찰이 그젯밤 집중 음주 단속을 벌였는데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요일 밤 서울 흥인지문 인근. 경찰이 차로를 막고 음주 단속을 벌입니다. 입에 보시고 깔때문 보시고 하고 불어주시면 됩니다. 더 됐습니다. 최근 일본인 모녀가 음주 차량에 변을 당한 사고 현장 인근이라 평소보다 3배 많은 인원이 투입됐고 단속 30분 만에 음주운전자를 적발합니다. 대리 그러려다가 솔직히 별로 안 먹은 것 같아가지고.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도망치지 못하게 대비합니다.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은 우측 목길로 도주하는 하대가 많기 때문에 단속 현장 오기 전 골목길마다 교통경찰이 다 배치돼서 강남역과 교대, 양재역 등 강남권 주요 대로에서도 일제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로가 넓고 교통량이 많아 음주 단속을 잘 하지 않는 강남대로인데요. 오늘은 4개 차로를 모두 막고 단속했습니다. 어디서든 단속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차원입니다. 차량 안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남녀가 적발됩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 그러니까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되시니까. 2시간의 단속 결과 서울 시내에서 총 11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연말 송년 모임 등이 많아지는 만큼 불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방송 전에 매몰자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수습된 이 시신은요, 지금 44살의 김모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팔이 구조물에 끼인 채로 지금 생존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안타깝게도 지난 7일 새벽 이제 이미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부터 좀 이 수색 작업이 지연되고 중단되었다가 오늘 오전에 재개되었고 오늘 추가로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매몰되어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구조가 좀 더딘 상황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조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보일러기는요 5호입니다. 양쪽에 4호와 6호기가 존재하는데 이 추가 붕괴의 우려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이 구조 작업을 펼치기엔 난항을 겪고 있는 겁니다. 현재 사망 3명, 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으로 4명이 여전히 잔해 속에 매몰되어 있는데 이 추가 붕괴의 우려 때문에 어제도 사실 구조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이 붕괴한 타워에 부착해둔 기울기 센서가 이제 반응을 하면서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보음이 나서 더 이상 구조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인력도 투입되고 있고 특히 드론을 통한 수색에 나서고 있고요. 일부는 직접 인력이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양 옆에 위치하고 있는 4호기와 6호기의 붕괴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그렇다면 대형 크레인 등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잔해를 치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조심스럽죠. 그렇죠. 구조가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아마도 4호기, 6호기에 대해서 지금 발빠르게 해체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 해체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위험 징후 감지로 밤사이에 수색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소방당국에서도 수색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4호기하고 6호기가 아직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그 4호기, 6호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화근이 돼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좀 더 길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하는 그 방법이라든지 구조 기술사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충분히 그 논의를 하고 있지만은 그 우리 대원들이 지금 들어가서 직접 그 인명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매듭이 돼야
또 구조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때쯤 돼야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붕괴 사고로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인지도 이렇게 뭐 고층이나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었고 1층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믿고 계셨죠. 변호사님, 이 40대 늦깎이 신랑의 소식이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죠.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40대 늦가기 신랑은요, 반도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 일자리가 좀 늦어지게 되면서 예.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서 일용직 일자리를 구해 이번 이 붕괴 사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몰된 지 19시간 만에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는데요. 이 사망 전에 이제 일을 하면서 사고 당일에 점심 뭐 먹었냐는 그 연락, 이 따스한 안부 문자가 마지막이 될 줄은 이 아내도 결코 알지 못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실종자들의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고 있지만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 내에 구조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많은 관계자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빠른 수색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부디 빠른 수색으로 좀 무사히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사고 영상을 한번 좀 이 지점에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걸까? 지금 보시면 저렇게 갑자기 다리 부분이 무너지면서 저렇게 정말 말 그대로 폭삭 무너졌거든요. 먼지를 일으키면서요. 변호사님, 이게 사고 원인이 아직 뭐 정확하게 규명된 건 아닙니다만 뭘로 지금 가장 추정이 되고 있나요? 물론 현재로서는 이 구조 작업이 제일 우선이겠지만요. 반드시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도 필요합니다. 예. 이 법적으로 보더라도 이전부터 성수대교 붕괴도 그랬고 이 삼풍백화점 붕괴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있었던 이런 사고들, 법적으로 보면 과실이 있었고 원인이 존재했습니다. 예. 그에 따라 책임이 필요한 것인데 이번 사고를 보자면 지금 40년도 더 넘은 이 구조물들을 해체하는 과정, 원래 해체를 하려고 했던 구조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도면 같은 것은 있었겠지만 도면이 워낙 예전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예. 당시에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40년이라는 기간을 사용하면서 유지보수를 했기 때문에 구조물이 일부 변경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정확하게 실측하고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그 구조를 완전히 파악해서 발파 위치라던가 어느 부분을 절탄해서 이 볼파가 쉬워질 수 있도록 구조물을 정리해둔 다음에 폭파할지가 매우 중요할 텐데 예. 사실 이 일을 맡긴 처음에 애초에 발주처가 있을 것이고 이 발주처에 또 하청을 받고 또 하청을 받은 여러 가지 이 화사들이 연관이 되면서 과연 정확하게 도면을 그려서 거기다 발파 위치를 선정한 것인지, 이걸 해체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구조물을 일부 절단함으로써 한 번에 안전하게 폭파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해체 작업을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도면이라던가 해체 작업에 대한 구상까지는 완벽했는데 이 인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법적으로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 대한 명확한 사실조사와 확인이 필요한데 예.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변호사님, 중국 관련 법안이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제 특정 국가라고 형법 개정안에 담겨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 국가 인종 혐오 발언 같은 부분들을 해서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엄정하게 형사 처벌을 하겠다라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건데요. 예. 그러면서 발의 이유, 그 목적, 그 제안 이유에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혐중 시위였습니다. 이 혐중 시위라고 한다면 특히 최근에 중국인들의 어떤 무비자 입국과 좀 맞물려서 이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한국에 오지 마라, 한국에 오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라는 취지의 그런 시위가 이어갔던 그런 부분들을 또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시위가 이 국내, 한국과 중국의 어떤 외교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이며
특정 어떤 종교라던가 특정 국가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 굳이 꼭 중국만 찝어서 이런 혐중 시위를 문제 삼는 것이냐. 그리고 결국 우리 국내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처벌 규정을 둔 것이기 때문에 역차별 아니냐, 너무 과도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저하시키고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모든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헌법상의 기본권은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집회나 시위를 할 때는 사전에 신고를 한다거나 야간에 할 때는 별도로 야간에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적어서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제한 규정, 폭력 행위 등을 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둔 채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인데 이번 법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내용으로 보자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같은 부분도 담겨 있지 않아서 이런 혐중 시위를 했고 실제로 수사기관이 처벌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이 사안의 피해자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볼 수 있는 중국인이 처벌을 구하지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 너무나도 과도하게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뭐 반드시 반중 시위만 처벌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닐 것이고 뭐 반일 시위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해서 어떤 혐오 표현이 나오면 그것도 처벌 대상이다라고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에이펙 기간 중에 반중 반미 시위 있었잖아요, 논란이. 이런 경우에는 이 법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됐었나요? 안 됐었나요? 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기 같은 것을 찢어버린 거나 한다면은 사실 국가보안법상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당연히 이런 반중 시위, 반일 시위 할 것 없이요. 무력을 행사한다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시민들의 통행에 큰 방해를 주어서 일반교통 방해죄 내지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별개의 규정을 두어서 처벌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명 집시법이라고 하는 이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반, 뭐 신고 의무 위반이라던가 이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집회에 대해서 처벌되는 사례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나 이전까지 처벌이 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난달 31일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국민들한테 불편을 끼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신데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고 군복을 입은 것 같은 사람들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일부는 또 군화와 비슷한 신발도 신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있었던 일이라면서요? 국기에 중국어도 써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국제 걷기 교류전에 참가한 중국 걷기 동호회 회원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러닝하시는 분들 많고 뭐 한강변 걷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마는 지금 이 특정 옷, 특히 중국 군복을 입은 모습이라던가 빨간색으로 이제 중국 깃발까지 들고 옷을 맞춰 입고 행진하는 모습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위화감을 느꼈다. 왜 대한민국 영토에서 굳이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모르겠다. 이 건강을 알리고 이 걷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겠다는 대회 취지와 너무 상반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땅히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중국 유명 관광지에 이 중국 이 오성홍기 같은 게 게시가 되어서도 논란이 됐던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이걸 누가 설치해놨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땅히 치우기도 어렵고 재발 방지책도 참 찾기 어려웠거든요. 이런 행사를 주최하는 것만으로 마땅히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데 역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런 행사를 주최할 때는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겠다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어떤 경우에도 뭐 종교나 인종,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 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좀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중 시위라든지 혐오 시위와 지금 방금 보셨던 군복을 입고 단순히 행진하는 거는 성격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분들이 어떤 대한민국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법안이 반감을 더 일으키는
역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공중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사람 발로 차지 않고 우리 영화 볼 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공중도덕이죠. 발로 찼다고 법으로 만들어서 처벌한다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예.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어떤 교육이라던가 홍보 효과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사건 사고 전해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는 어쩔 땐 상식이 더 소중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 A 라이브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은 뉴스 A 라이브. 여러분 고맙습니다.